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관 앞에서 오열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딸 미라는 옆방에서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들어가던 곳이었지만 이날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늘 쓰던 검은색 수첩이 놓여 있었죠. 평소에도 뭔가를 자주 적던 수첩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남편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날짜와 함께 적힌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반복되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호텔 이름, 시간, 간단한 식사 장소까지 전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더 뒤로 넘겨봤습니다. 수첩은 총 3권이 서랍 안에 더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펼쳐봤죠. 가장 오래된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2005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기록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수첩 뒤쪽을 넘기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장성호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은 남편이 가끔 언급하던 지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갑게 유지했죠.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를 알려줬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을 고쳐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이정민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봤습니다. 제 말에 이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수요일마다 만났다고 적혀 있더군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쯤 됐습니다. 정확히는 19년 전 가을부터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민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따위에 흔들리지 않았죠. 박준호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이렇게라도 함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셨죠. 20년 동안 남의 남편을 만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의 배우자는 저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봉투를 다시 꺼냈죠. 변호사 장성호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장성호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오.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소.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성호 변호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박준호 씨의 부인이시군요. 사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뵙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했죠. 가슴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장성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죠. 저를 보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박준호 씨가 몇 년 전부터 이 서류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것들이죠. 서류를 보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각종 영수증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죠.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다가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수요일이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준호 씨는 꽤 오랫동안 규칙적인 지출을 해왔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호텔 주차권 사본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전부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발견했던 그 주차권과 똑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걸 왜 모아뒀을까요? 아마도 나중을 대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중생활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언젠가 들킬 것을 알고 준비하듯이 말이죠. 다음 서류는 카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역시 수요일마다 찍힌 영수증들이었죠. 커피 2잔, 케이크 2조각, 샌드위치 세트. 저는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짚으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빠짐없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생각하고 이런 걸 다 모아뒀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끊지 못했던 거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퇴직금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목돈이었죠. 입금일을 보니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이정민을 만났을 겁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도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본 그 수첩이었죠. 뒷장으로 넘기다가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 문장은 수첩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라고 했군요. 저와 그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마지막까지 두 분 모두에게 미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다른 건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봉투를 받아 뜯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영숙,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이정민을 처음 만난 날부터 관계가 깊어진 과정, 그리고 끊으려 했지만 끊지 못했던 이유들을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고 나는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죠.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시죠? 원본은 여기 보관하겠습니다만 사본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도 남겼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발인이 끝난 후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었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미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어. 미라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전부 아빠가 남긴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는 모든 걸 기록해뒀더구나. 미라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서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몫을 지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제 남은 건 발인을 치르고 유언장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고 저와 딸 미라만 남아 있었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입던 옷, 시계, 안경 같은 것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끼리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정리쯤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정민은 미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미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딸을 진정시키고 이정민에게 말했죠. 좋습니다. 함께 정리하시죠.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셋은 말없이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을 개고 미라는 서류를 분류했으며 이정민은 작은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업은 침묵 속에서 계속됐습니다. 가끔 이정민이 남편의 물건을 만지며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시간이 아니었죠.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유언장을 남기셨을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고 저는 손을 멈췄죠. 왜 그걸 물으십니까? 이정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 씨가 꼼꼼한 분이셔서 혹시 뭔가 남기셨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언장이 있든 없든 그건 가족이 확인할 일입니다. 당신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죠. 이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유언장에 자기 이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을 계속하던 중 이정민이 남편의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이정민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찍은 건데 준호 씨가 계속 가지고 다니셨네요. 미라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지갑에 이런 게 들어 있었다고요? 저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남편이 무엇을 간직하고 살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버리세요. 제 말에 이정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추억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추억이라니요. 저는 미라를 제지하고 이정민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이정민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유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상자 몇 개에 남편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손을 씻으며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내일은 발인입니다. 이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내일 발인해도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시든 말든 당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흐리지는 마세요. 발인은 조용히 치러야 합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라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정말 발인해 올까요? 올 거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미라는 옆에서 잠들었고 저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이정민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둘 다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비겁했고 저는 그 비겁함의 희생자였다는 것이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장례는 끝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유언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해야 했죠. 아침 9시쯤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영정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죠.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영정을 앞세우고 우리는 장례식장을 나섰죠. 이정민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죠. 이정민은 끝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절차뿐이었습니다.